세션3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의 전망에 대해서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김호진 단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부산테크노파크의 김호진이라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테크노파크 혹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앞에 세 분의 발표를 보시면, 대학은 학문적인 이론을 갖다 제공하는 곳이고, 나머지 두 분은 이제 기업적인 입장에서 시장의 최일선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신다 하게 되면, 저희 테크노파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기업 지원을 하기 위한 출연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세션의 마지막이라서 간단하게 이제 주의를 환기하는 형태로 저희가 자료는 준비했지만 중간중간에 저도 이제 들으면서 좀 뜨끔한 부분들이 있는데, 중앙이나 그리고 지자체에서 바라보는 스마트 모빌리티의 어떤 산업적인 부분, 또 정책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제 기업분들을 만나거나 이제 중앙의 국회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 풀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자료에는 없습니다. 자료에는 공식적으로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이제 좀 이야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는 이렇고요. 오늘 보니까 기본적으로 퍼스널 모빌리티 쪽으로 아마 좀 치우쳐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는 퍼스널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메인 타겟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결국 미래 교통 패러다임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은 전부 다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자율차 같은 부분, 아까 KT의 이제 조영빈 장께서 말씀하셨지만 UAM도 좋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첨단 수송 시스템은 다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교통수단으로 이제 치우쳤던 어떤 모빌리티 분야를 갖다가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 모델을 창출하고 신산업으로 갈 수 있는 분야가 된다 하게 되면 다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키워드는 아마 친환경, 자율주행, 또 공유경제, 거기다가 이것들이 다 혼합돼서 이제 들어가는 스마트 시티까지 보통 이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중앙정부나 저희 지자체 같은 데서 이제 정책을 갖다 입안을 하고 사실 정책 입안의 한 80~90%는 아마 규제일 것 같아요. 기업분들이나 대학에서 늘 이제 아쉬움을 토로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으로 중앙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아마 스마트카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상당히 많은 이야기 나오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그리고 항공 쪽은 이제 드론이나 UAM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가 어떤 얘기를 쭉 할까 하다가 스마트 모빌리티가 지금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지만 실제 산업적인 부분, 저희가 기업 지원을 하다 담당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산업적인 부분을 하게 되면 자동차가 스마트 모빌리티의 어떤 가장 큰 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업적인 기반이라든지 기술 파트, 그리고 글로벌 경쟁의 어떤 지향점, 이런 것들을 보게 결국은 스마트 모빌리티의 가장 큰 축은 이제 자동차고요. 그 축의 가장 큰 부분은 또 자율주행이겠죠. 실제 자율주행이라는 게 되게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1925년이면 지금부터 한 100년 전이죠. 100년 전에 원격 조정 자동차라는 게 벌써 나왔어요. 프란시스 하우디라는 사람인데요.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원격 조정차가 100년 전에 나왔단 말이야. 이런 걸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물론 우리 RC카 같은 그런 개념의 어떤 차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기초적인 그런 부분인데, 벌써 자동차가 나왔던 그 시절에 벌써 이런 걸 시도를 했다는 거죠. 사람이 이제 직접적으로 운전을 안 하고 외부에서 어떤 이제 힘을 이용해 갖고 이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어 보자. 우리가 얘기하는 실질적인 자율주행차는 1980년대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큰 경쟁군이 자동차 산업을 직접 하는 OEM 메이커, 그리고 IT 메이커들이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 중이죠. 접근하는 방법은 시장 형성 전략은 결국은 뭐 스마트 모빌리티 중에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의 자율주행차는 결과적으로 이제 시장이 대세가 될 거다라고 하는데 단계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메이커들이 있고요. 그거 필요 없이 우리가 개발을 완료를 다 한 다음에 일제히 다 보급을 하자. 이런 정책을 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보통 레벨 3 수준이 이제 그 자율주행으로 가고 있다가 긴급한 모드일 때는 이제 수동으로 전환하자. 이걸 레벨 3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레벨 3 정도로 이제 자동차를 다 보급을 하자. 레벨 3 수준의 자동차는 웬만한 글로벌 탑10 메이커들은 다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사회적인 어떤 그 약속, 국내도 현대차가 뭐 레벨 3 차들 지금 계속 내고 있죠. 뭐 크루즈 시스템이라든지 이게 다 레벨 3에 해당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차들을 아마 여기 몰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보다 훨씬 높은 단계의 차를 갖다가 몰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규제 범위 내에서는 레벨 3는 전 세계 어디든 다 지금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갖다 먼저 다 보급을 하고 그 다음에 차차차차 올라가자. 이게 주요 업체들이 보면 도요타라든지 GM 뭐 이런 쪽이고요. 현대도 마찬가지고요. 현대는 사실 뭐 국내의 어떤 규제 이런 부분도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레벨 3 수준 차들을 갖다가 다 보급을 하자. 그래서 점진적으로 가자 이런 내용이고요. 구글 웨이모 같은 이제 전 세계 자율주행차의 기술로 따지면 아마 웨이모가 가장 앞선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테슬라 이런 데는 다 필요 없다. 지금 완전 자율주행차 이제 만들어서 바로 보급하자 이런 중이에요. 어느 쪽이 옳다고 말씀드리기는 뭐 힘들 것 같아요. 그 각국의 사회적 어떤 형태도 있을 거고요. 또 기술 수준을 갖다가 얼마나 신뢰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2018년에 미국 소비자보호원에서 이제 그 조사를 한 결과가 있어요. 자율주행차가 들어오면 어느 정도의 사고율도 낮출 수 있다.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4,000명이 죽는다 하게 되면 1명 죽는 수준으로 굉장히 다운됩니다. 이런 차들 보급되는 거 좋겠죠라고 했더니 97%가 찬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설문에 그러면 이제 기아의 차를 갖다 자율주행차로 하시겠습니까 하면 97%가 또 반대를 했어요. 그 신뢰성의 문제라는 거죠. 사회적 인식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맞다, 레벨 3로 먼저 가야 된다, 뭐 완전 자율차로 가야 된다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들어가는 것 자체는 뭐 아직은 요원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건데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뭐 2016년 자료라서 뭐 그런데 크게 퍼센테이지는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보시면 사망사고 95% 이상이 운전자 과실이에요. 운전자 과실의 대부분이 전방 주시 태만이라든지 뭐 졸음운전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또는 이제 신호체계 무시. 자율주행차로 가게 되면 이런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런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도입을 해야 되는 게 맞냐? 글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사회학자들까지 나서서 뭐 굉장히 뭐 많습니다. 논문들 쭉 보시면 쉽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뭐 이게 들어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아직은 왈가왈부하는 수준에서 이게 맞다 안 맞다 이게 결정을 못하는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든 학문적인 결과가 아무리 이제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모델의 필요성 2017년에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허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조건은 뭐냐를 규정을 갖다가 하지 않은 이상은 도입하기 아마 힘들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발달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탑10의 메이커를 하게 되면 레벨 5를 갖다가 구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느냐와 별개로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느냐 하게 되면 구현은 거진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차에서 얼마나 신뢰성을 갖다가 이제 담보를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구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구현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사석에서 현대차 욕을 많이 하는데 현대차조차도 기술적인 그 구현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닐 수 있느냐는 별개라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모빌리티가 제조업 쪽에서 점점 확산이 될 거라고 하면서도 실제 실도로에서 확산 속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의 스마트카를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가치 기준, 이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서의 가치 척도로 점점 그 중요도가 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얼마나 파워가 세고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고 출력이 얼마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하드웨어적 요소를 갖다가 이야기했다 하게 되면 지금은 얼마나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얼마나 통신이 커뮤니티가 하로서의 어떤 기능이 얼마나 제공되느냐 이런 부분으로 이제 가치 척도가 이제 변하는 거고요. 언젠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벌써부터 이제 기존 운송 시스템의 붕괴라는 이야기들이 뭐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 얘기는 스마트카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던 그 웨이모가 이제 피닉스에서 실차 그 주행 갖다가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던 그 시점부터 이제 택시 업계는 뭐 망한다, 뭐 택배 업체들 망한다,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은데 아직 그렇지는 않죠. 아까 사회적 합의나 이런 것들이 뭐 아직 뭐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몇 년이 걸리든 몇십 년이 걸리든 기존 운송 시스템,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운송 시스템은 무너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그 기존의 어떤 업자들 또는 개인하고 그렇게 가고자 하는 이제 그 방향하고 얼마나 합의를 잘 이룰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보험 시장은 사실은 산업 기반으로 따졌을 때 이 금융 쪽에 해당하는 보험 시장은 더 큰 일일 겁니다. 과연 이제 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 자율주행차가 100% 한다 하더라도 사고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그 책임 소재는 그러면 타고 있던 운전자, 이 드라이버라고 얘기하기 힘들겠지만 패신저라 할까요? 뭐 그분한테 책임 소재를 갖다 물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퀘스천 마크가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책임 소재가 어디에 뭐 이제 그 메이커한테 물든 뭐 그런 게 다 결정난다 하더라도 사고 건수가 급감할 겁니다.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절대적인 숫자가 작아지는 거죠. 보험을 굳이 들 필요 있을까? 우리로 치게 되면 책임보험 정도만 들고 결국은 자동차 보험 안 들어도 내가 뭐 1년에 아니 10년에 한 건 날지면 안 할지도 모르는 그런 보험을 들까요? 안 들겠죠? 그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통 그런 분들을 통해 갖고 이익을 갖다 얻는데 과연 보험회사가 지금 같은 형태로 했을 때 시장이 계속 형성이 될까? 저는 되게 부정적으로 봅니다. 아마 보험회사 쪽은 더 크게 고민하고 있겠죠. 교통 시스템 자체도 아마 다 변할 겁니다. 제가 부산에 있기 때문에 부산 쪽의 정책 중에 하나가 부산 신항만에 그 야드 트랙이라고 이제 배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컨테이너선이 들어오게 되면 컨테이너를 갖다가 이제 옮기겠죠. 다이렉트로 이제 철도 쪽으로 옮기는 케이스가 이제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제 커다란 이제 컨테이너를 갖다가 이제 트레일러에다 실어서 이제 야드의 한쪽에 적체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철도에 이제 옮깁니다. 그 이제 야드 트랙터라고 그러는데요. 야드 트랙터를 지금 자율주행으로 바꾸겠다고 지금 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시험도 하고 있고요. 실증도 한번 해보고 있고 과연 그게 가능한가 뭐 이런 것들 갖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야드 트랙터를 갖다 몰고 계시던 항운 노조 계신 분들은 당연히 반발하겠죠. 본인들 자리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갖다가 세이프티 가드로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바꾸는 걸로 사회적 합의를 갖다 이뤄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드라이버가 빠지고 세이프트라는 이제 새로운 직종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은 교통 운수업자가 아니라 일종의 보안요원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런 어떤 시스템적으로 이제 사회적 시스템까지 이제 나오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마 어제 오늘 세션들을 보니까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좀 줄을 이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보통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를 하게 되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일반적으로 이제 뭐 전기 이륜차, 뭐 전동 휠보드, 뭐 보드, 뭐 초소형 전기 자동차 정도까지 아마 될 것 같아요. 뭐 기타에는 뭐 휠체어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의 장점이 뭐냐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편리한 이동이죠. 아까 그 오전 세션에 다른 분들도 이야기하셨지만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또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그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이제 움직일 수 있고요. 그게 편리한 이동이 있고 공간적 이점도 있고 주행 자체가 또 간편하죠.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어쨌든 계속해서 조금씩이든 크게든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커버가 있느냐, 커버가 없느냐, 그리고 가벼우냐, 이제 무거우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통은 이렇게 구별을 하고요. 뭐 밑에 있는 이제 킥보드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전기 자동차, 초소형 전기 자동차까지 이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 자전거나 전기 이륜차는 기본적으로 자력으로 이제 갈 수 있느냐,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전기 자전거는 뭐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제 자전거가 6.7억 대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자전거의 교환 이제 주기를 갖다가 차는 10년인 것처럼 이제 보통 5년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연간 1억 대 정도가 이제 돼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포화 상태예요. 포화 상태인데 유일하게 전기 자전거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뭐 파스 형태, 뭐 페달을 갖다 밟아서 하는 모터, 뭐 스로틀 형태, 뭐 파스나 이제 스로틀을 갖다 합친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가고 있는데 그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2017년에 이제 생산 대수는 이제 5,700만 대, 뭐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나온 데이터고요. 이거보다 이제 비공식적으로 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만 가도 등록을 안 하고 뭐 생산하고 가는 뭐 이런 데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보통 15%에서 20%라고 하는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등록되는 이제 판매 대수, 생산 대수는 한 5,700만 대 정도 되고요. 지금은 한 7,500만 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5% 이상 계속 성장이 되고요. 그 중에 전기 스쿠터가 시장이 한 85%. 그리고 전기 스쿠터가 이제 시장 점점 커지다 보니까 배터리 충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련 시장도 같이 이제 가고 있죠. 휠보드입니다. 뭐 킥보드가 아마 대표적일 것 같아요. 전동 휠, 뭐 보시는 것처럼 휠 타입, 킥보드 타입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초기 이제 단순히 이동형에서 교통약자는 배려형으로 이제 진화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앞에 세 분의 이제 이야기 중에 이제 공통적으로 나왔던 것 중에 안전이라든지 뭐 보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긴 한데 어쨌든 활용 범위는 이제 다양합니다. 뭐 레저부터 시작해서 출퇴근 교통, 뭐 근거리 이동. 아까 이제 그 KT 쪽에서 이제 발표했던 것처럼 MZ 세대가 킥보드 세대라고 했는데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그 아이들이 유치원을 들어가기 전부터 킥보드에 굉장히 익숙해요. 아주 어릴 때부터 킥보드를 탔고 뭐 인라인뿐만 아니라 뭐 지금도 이제 주말에 공원에 나가 보면 전신에 킥보드와 인라인을 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 5년, 10년 정도 이제 했을 때 이제 과연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될 것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미국의 라임이나 버드 같은 경우 이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공유 경제를 하고 있는 공유 킥보드 회사들 보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공용의 시장을 통한 이제 성장은 뭐 피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도로교통부가 개정되면서 반토막이 나긴 했는데 아마 탈출구를 갖다 찾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그 전체적인 글로벌 부분을 갖다 봤을 때 국내가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1보 후퇴했지만 2보 전진을 위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뭐 초소형 전기 자동차인데요. 다수의 국내 중소중견기업 시장을 진출했고 다양한 목적의 교통수단이 구현이 가능하다는 부분, 또 개인 이동수단으로서의 이제 다른 실제 전기차보다는 이제 접근이 용이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일본의 도요다라든지 프랑스 르노는 이제 도쿄와 이제 파리에서 대중교통하고 연계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자체적으로 실증도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B2B 시장 외에는 수요가 좀 한계예요. 2020년 기준 7,000대가 안 됩니다. 시장이 정체되어 있는 거죠. 소형 택배라든지 뭐 공공기관에 2019년에 1,000대 발주한 이후에는 이제 지금 없고요. 이 시장 확대를 위한 어떤 인식 제고라든지 기술 규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극복이 필요한데 과연 될 거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제조업
쪽을 갖다 지원하는 기업 지원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중소 중견기업이 뛰어들기는 이제 좋은 분야긴 한데 뛰어든 이후에 기술 개발 한계가 그 기업의 어떤 그 크기에 나오는 규모에 나오는 어떤 기술 개발 역량에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술 개발 한계를 갖다 갖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부품 밸류 체인이 산업적으로 기반이 확실하게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품 밸류 체인 입장에서는 형성이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이 중국 부품을 갖다 그대로 입수를 해서 이제 갖고 오는 형태가 되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산업적 기반이 이제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발전하기는 되게 요원하게 되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도로교통법 주행 관련해서 이제 규제를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느냐가 이제 핵심인데 그 부분이 여전히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당장 도심 내의 자동차 전용, 고속도로 우리가 얘기하는 고속도로는 뭐 차치하고 그 도심 내의 자동차 전용도로나 이제 순환도로를 갖다 뛸 수 있느냐? 보통 초소형 전기차가 60km로 이제 리미트를 제한하는데 80km, 90km로 갖다가 할 수 있느냐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업분들은. 근데 지금은 법으로 이제 막아놨죠. 아예 못 들어오게. 근데 대부분의 도심은 뭐 50km, 60km로 이제 주행이 이제 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전용도로들, 특히나 전용도로들이 이제 보는 게 되면 그 어떤 교통 혼잡을 갖다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로들이 되게 많은데 그 도로를 갖다 못 간다 하게 되면 효용 가치가 이제 그만큼 떨어지니까 문제가 되겠죠. 드론은 뭐 그냥 보시면 뭐 국내 드론 시장 2억 달러 되게 미미합니다. 전체적으로 뭐 2020년 263억 달러가 될 거라고 하는데 2억 달러면 1%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뭐 상업용 드론은 DJI가 미국 시장이 가장 큰데 70%를 넘어요. 그래서 국내에는 하드웨어는 거의 전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드웨어를 하시는 분들은 뭐 중국 부품을 갖고 와서 하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나 시스템 산업용으로 이제 한로를 갖다가 모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까 KT에서도 발표하셨지만 4세대 그 항공 쪽은 UAM을 지금 각광받고 있습니다. 뭐 KUAM, 뭐 UAM 팀 코리아, 뭐 저희도 이제 들어가 있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요. 등장 배경은 뭐 메가시티 이동 효용 수정이 저하되고 물류 비용 증가 이런 부분 때문에 바로 뜨자, 그냥 수지 이착륙이 가능한 PAV로 바로 뜨자 이런 부분이고 현재 뭐 2040년에 한 170조 모건 스탠리에 의하면 그 정도가 될 거다라고 해서 각국의 정부나 자동차, 항공, 군수, IT 안 뛰어드는 업체가 없습니다. 뭐 국내는 현대차, 대한항공, 하나가 대표적이죠. 전체적으로 뭐 아마 메인이 퍼스널 모빌리티라서 퍼스널 모빌리티 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통적 모빌리티의 첨단화를 갖다 대응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뭐 이륜차, 그다음에 킥보드 없었던 부분이 아니죠. 그걸 이제 전동화 시키는 거니까 이건 기존의 어떤 전통적 모빌리티 첨단화로 이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산업적인 기반도 좀 있는 부분이고요. 탄소 중립 국면에서 친환경 모빌리티로 가기 위한 부분들, 그리고 KT나 뭐 SK 이제 뭐 LG도 마찬가지지만 커넥티드 시스템과의 결합이 어쨌든 이제 용이한 부분입니다. 그 완성차나 이런 데에 이제 프로토콜을 열어주지 않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여기는 이제 되게 쉬운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주력 산업하고 이제 공존 전략이 필요한데요. 지금 뭐 B2G나 B2B, 뭐 B2C 유인책이 좀 필요하다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이제 사실은 좀 문제긴 해요. 뭐 소형 전기차, 초소형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기서 그쳐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전동 킥보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기존 교통 시스템하고 어떻게 연계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일반적인 이제 이륜차나 자전거하고 어떻게 차별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전략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안 되고 있지만 공유 플랫폼하고 서비스를 갖다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법이나 이런 것들도 규제를 하다 좀 설편하게 해서 저희 같은 기관들도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인프라하고 산업적인 기반도 당연히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건 너무 이제 잘 아시는 거라서 이제 스킵을 하고요. 아까 이제 KT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포도의 고 드라이브로 시작을 해왔고 아예 자기들이 이제 서비스형 그 모빌리티, 소위 말하면 마스로 이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차를 만들고 이제 어쨌든 수단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법을 갖다가 이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공유 플랫폼의 중요도도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앞쪽에서 이미 이제 이런 공유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시간 관계에서 제가 뭐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는 기업의 제조 기반을 갖다 지원하는 이제 기관이라서 결국은 산업 밸류 체인의 변화하고 모빌리티 서비스 생태계를 갖다 구축하는 게 결과적으로 모빌리티 산업을 갖다가 미래를 갖다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보시면 뭐 일단 OEM이 있고요, 모듈 업체가 있고 단부품 업체, 소재 업체, 수직 계열로 이제 돼 있는 부분을 지금 이제 모빌리티 관련한 이제 마스라고 보게 되면 마스를 중심으로 각종 이제 그 서비스 모델들 플랫폼부터 시작해서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뭐 그다음에 기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서 미래 밸류 체인이 형성이 된 그 기종이 어떤 게 가장 빨리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전동 키보드가 시장을 갖다 주도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초소형 모빌리티 자동차가 시장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연계가 어디가 가장 빨리 되느냐가 이제 그 스마트 모빌리티 미래를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대부분의 이야기는 이제 아시는 부분이라서 제가 뭐 추가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입장에서 한 1, 2분만 말씀을 드린다 하게 되면, 규제를 갖다가 하고자 하는 그 공무원들은 거의 없습니다. 규제가 필요하다를 갖다가 외치는 공무원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규제를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갖다가 이제 말씀을 드린다 하게 되면, 아까 이익 집단의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익 집단의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풀 수 있는 제3의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창구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아까 뭐 사용자에 대한 의견을 갖다가 이제 왜 안 했냐 하는데, 사용자의 의견을 갖다 모을 수 있는 창구가 없습니다. 이익 집단의 창구는 아주 명확해요. 이거 안 돼. 뭐 협회도 있을 거고요, 조합도 있을 거고요. 굉장히 이익 집단으로서 저도 이제 뭐 정책 자료를 갖다 만들고 하긴 하지만, 이익 집단의 자료는 아주 일목요연합니다. 그게 설사 흔히 얘기하는 개똥 철학이 담겨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익자의 그러니까 이익 그 단체의 이익을 갖다 대변하기 위한 자료를 갖다가 기가 막히게 만들어 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이건 안 됩니다라고 하려면 그 반대쪽에서 보통 이제 사용자죠. 사용자 쪽에서의 의견을 갖다가 모아서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공청회 뭐 이런 게 있지 않느냐 하는데, 공청회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공청회 가게 되면 논리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냥 나 반대요, 난 찬성이요 이렇게 나오지, 논리가 없으니까 이제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까 타다 사례처럼 법으로 무죄가 되는데 법령이 바뀌어서 불법이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그 킥고잉 이제 대표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왜 25km로 해서 헬멧을 써야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20km로 줄이고 15km 줄이면 헬멧 안 써도 됩니다, 사실. 그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차가 와서 부딪히는 사고로 상해가 훨씬 많지, 20km 이하의 차 이제 속도로 부딪혔을 때 상해를 입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25km 만들어서 헬멧을 무조건 써야 돼. 그걸 갖다가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는 거에 대한 데이터를 갖다가 누군가는 제공을 해야 되는데 제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규제가 강화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기관에서 그런 걸 풀기 위해서 이제 좀 많이 노력은 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책이 왜 안 되냐라고 얘기하기 전에 아마 기업분들, 산업계 최일선에 계신 분들한테 저희가 사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반대의 논리를 갖다 산업을 갖다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명분은 위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산업 발전을 해야지, 뭐 이거 키워야지, 그걸 모르는 공무원들은 없어요. 이 규제를 갖다가 이렇게 바꿔주면, 아니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을 갖다 바꿔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갖다 좀 모아주셔서 저희 같은 기관이나 아니면 다이렉트로 이야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제가 아마 오늘 이야기하는 거에 아마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요 다음에 뭐 시간이 아마 없을 것 같은데, 다음에 이게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넘어가시고요. 한 2분 정도 여기 벤치에서 나온 그 공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뭐 유튜브 들어가셔서 벤치 사이트 들어가 보면, 벤치가 생각하는 스마트 시티에 대한, 그리고 또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그 그림입니다. 한 2분 정도니까 한번 보시죠.
완성차는 자기들 차를 어떻게 써먹으려고 하는 건지. 방금 물류를 하신 거예요. 물류를 수송하고 플랫폼이 도심을 갖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호출을 받았는데 사람을 태우기 위한 호출을 받은 거죠. 그래서 캐빈이 플랫폼 위에 얹혀지는 겁니다. 좀 전에 봤던 거는 우리 물류를 위한 캐빈이었죠. 지금 이제 수송을 위한 캐빈으로 바뀌는 거죠. 어딘가로부터 아마 호출을 받았을 거예요. 차량 내에서 데이터 통신은 당연한 거고요. 커넥티드 카죠. 호출해서 탄 거예요. 언제 어디에 있든. 어바네틱이라 해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물류부터 수송, 공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족이 아까 몽땅 타는 것처럼 다 되는 세상을 벌써 완성차들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아마 스마트 모빌리티의 미래를 갖다가 가장 잘 보여주는 아마 영상이라고 보고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의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손을 들고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발표해 주신 재단법인 부산 테크노파크 김호진 단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